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다. 말콤 그레드웰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5건이나 발표한 최고의 작가다.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최고 경영 구루 중 한 명이다. 티핑 포인트에서는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블링크에서는 의사결정을, 아웃라이어에서는 성공의 근원을, 최신작 다윗과 골리앗에서는 인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았다. 최근에는 팟캐스트 리비저니스트 히스토리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큰 지혜와 깊은 지식을 선물해 주고 있다. 중간에서 시작하기. 나는 압도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는 담담하게 하지만 엄청난 답을 내놓았다. 팀, 지금 당신이 한 질문 속에 답이 있다. 당신의 질문은 수학처럼 하나의 정답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압박감이 사라진다. 어떤 일이든 그렇듯이 글을 쓸 때도 시작이 중요하다. 답이 하나가 아니기에 나는 몇 개의 시작을 만든다.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을 몇 개씩 만들어 놓는다. 이 중 하나가 진짜 첫 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 문장을 이어가는 실마리들이 되어준다. 물론 모두 지어버리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답은 하나가 아니기에 부담은 없다.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작이 꼭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깨달음에까지 올랐습니다. 중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면, 즉 굳이 처음부터 반드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 삶이 한결 단순해진다. 와우. 말콤의 이 답만으로도 이 책의 값은 충분히 한 듯 싶다. 나 또한 즉시 그가 알려준 지혜를 실천에 옮겨 이 책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필했다. 글을 쓰려고 하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우리는 첫 줄을 쓰지 못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깜빡거리는 커스만 바라보았던가. 영화 대본을 쓰든 게임 시나리오를 짜든 연애 편지를 쓰든 소설을 쓰든 간에 중간에서 시작하기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줄 것이다. 비단 글쓰기뿐 아니라 삶도 그러하다.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하라. 공교롭게도 말콤의 아버지는 정확한, 유일한 답을 찾아야 하는 수학자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운 다음 비로소 글쓰기에 눈을 떴다고 설명한다. 그의 아버지는 지적인 차원에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면 어쩌지? 따위의 고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말콤의 아버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에게 질문한다.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는 버나드 메도프 한테 절대로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서투르고 어눌해 보이는 목소리로 그런 수익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수백 번은 말했을 테니까.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묻는 것. 그것이 질문의 성수요. 가장 좋은 질문법이다. 정확하게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곧 말콤 글래드웰이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는 글을 쓰는 원천 기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당신이 낮에 들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뭔가 실행에 옮긴 것들 가운데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나아가 그것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당신을 반박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말은 다 헛소리다. 세상에는 오직 네 가지 이야기만 존재한다. 파울로 코엘료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영감을 준 작가다. 연금술사에서 최신작 스파이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제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력을 지닌 그의 책들은 전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되었다. 하지만 6,500만 부 이상 팔린 연금술사가 처음에는 브라질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00부만을 찍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출판사는 그의 중세 요청을 거부했다. 연금술사는 다음 소설인 브리다가 나오고 나서야 가까스로 2세를 찍을 수 있었고 곧 날개에 덧친 듯 팔려나갔다. 그는 2년마다 새 작품을 발표하는 매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하다. 파울로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특히 그의 이런 말에서는 말이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 존재한다. 2사람의 사랑 이야기, 3사람의 사랑 이야기, 권력투쟁, 그리고 여행이다. 서점에서 파는 책은 모두 이 4가지 주제를 다룬다. 최고의 작가도 악전고투를 벌인다.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작가는 어떤 하루를 보낼까? 이는 내가 파울로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파울로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해보자.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는다. 머릿속에는 꺼내야 할 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미루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한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다. 3시간 동안 아니야 나중에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글을 쓰자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 물론 이 30분이 결국은 10시간 연속이 된다. 내가 책을 빨리 쓰는 이유도 멈출 수 없어서다. 하지만 나는 미루는 것 또한 멈출 수가 없다. 내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오래된 의식인지도 모르겠다. 서너 시간 동안 글을 쓰지 않는 데 대한 죄책감을 만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쓴다. 내게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는 괴로워하다가 저녁에는 즐겁게 글을 쓰는 것이다. 물론 손으로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뼛속까지 고통스럽기도 하다.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다. 10시간 동안 글을 쓴 다음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여전히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다. 그래서 잠들 때까지도 몇 시간 걸린다. 침대 옆에 놓아둔 노트에 메모를 한다. 내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머릿속에 든 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모는 아무 소용 없어진다. 나는 메모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책 순례자 때부터 그랬다. 그럼에도 이 과정은 바꿀 수가 없다. 낮에 4~5시간 동안 죄책감을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파울로 코엘로 같은 작가도 매일 악전고투를 벌인다. 우리는 이 교훈을 살아가며 계속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이상 글쓰기는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줄곧 살펴보았듯 큰 성공과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자신의 책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쉬워질 수 있을까? 제가 들은 글쓰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 몇 권을 빼고는 추천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런 책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굉장한 시간을 그런 책을 읽는데 보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도움과 위안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불별이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지는 땅 속에서 고전부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의지다.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 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파울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메모, 너무 많은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마라. 그러면 독자는 지루해질 뿐이다. 독자를 믿어라.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한다. 글쓰기는 지성과 교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글쓰기는 내 마음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빈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출발한다. 세레 스트레이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와일드의 작가이자 20, 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에세이들은 발표될 때마다 주요 언론과 많은 젊은 독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들에서 그녀의 독특하고 우아한 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셰릴은 책을 100권 펴낸 사람이든 단 한 권도 펴내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빈 페이지에서 출발할 뿐이라고 말한다. 말콤 글래드웰이든 파울로 코엘료든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 과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백지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는 시간을 갖는 건 작가들의 숙명과도 같다. 그들이 가장 권유하는 방법은 모니터가 아니라 실제 종이에 생각을 옮겨놓는 것이다. 떠오르지 않는 생각을 쥐어 짜내려는 게 아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가볍게 종이 위에 떨어뜨리라는 것이다. 이는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마인드셋이다. 습관으로 들이면 글쓰기는 한결 쉬워진다. 다음은 셰릴이 와일드를 읽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한 독자들에게 제안한 글쓰기 방법이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주제의 모음이다. 아침 일기, 블로그 게시물, 소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연극 대본, 소셜 데이트 앱, 메신저 등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환상적인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 주제들 중 하나를 골라서 손글씨로 직접 2페이지 분량의 글을 써보자. 끊임없이 계속 써간다. 편집을 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아무런 판단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첫 단계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었던 일에 대해 써라. 힘들게 깨우친 교훈 한 가지에 대해 써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써라. 끝까지 찾지 못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써라. 올바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 써라. 최악의 교사였던 사람에 대해 써라.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때에 대해 써라.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때에 대해 써라.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 써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써라. 길을 찾은 경험에 대해 써라.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일에 대해 써라.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써라. 해냈던 일에 대해 써라. 텅 빈 공간에 홀로 서라. 체스 천재로 8차례나 미국 챔피언에 올랐던 조시 웨이츠 킨은 거우 태극권에 입문해 21차례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그야말로 폭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의 표본이다. 영화 바비 피셔를 찾아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그는 현재 최고의 운동선수들과 투자자들의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그의 베스트셀러 배움의 기술을 읽은 후 나와 그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빈 공간을 확보하라. 조씨는 SNS를 하지 않는다. 내 팟캐스트 방송을 빼고는 인터뷰도 안 한다. 그의 모든 미팅 제안과 전화를 피한다. 투입량을 최소화하고 산출량을 최대화하는 삶을 실천한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삶을 빈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찾아라. 조시는 폭보다는 깊이에 초점을 맞춘다.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배운다라고 이름을 붙인 원칙을 자주 활용한다. 먼지 작은 것에 집중하면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강력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 그는 체스 챔피언에서 무술대회 우승자로 변신할 수 있었다. 조씨는 체스를 가르칠 때 첫 수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 체스에 입문하는 사람은
통상 표식이나 행마를 위한 몇몇 방법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조씨는 이를 두고 선생님에게서 시험 답안지를 훔치는 격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인 원리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초보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조씨는 내게 체스를 가르쳐 줄 때도 게임의 거의 막판에 이르렀을 때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즉, 체스판 위에서 나의 킹과 폰이 상대의 킹에 맞서게 한다. 또는 상대의 킹과 폰에 내 킹이 맞서는 상황을 연출한다. 체스판은 이렇게 말 세 개를 제어하고는 텅 비어 있다. 복잡함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빈 공간의 힘을 통해 적을 축허 추방으로 내몰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포석과 행마에는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가? 아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챔피언은 창조적인 전략이 결정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스치듯 떠오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라.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원 활용에 기대지 않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커다란 상상력이 기지개를 켠다. 복잡한 생각, 고민, 전략과 전술 모두 지어라. 텅 빈 공간에 홀로 쓰라. 그러면 당신 내면의 거인이 당신을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려놓을 것이다. 상대가 내 게임을 연구하게 하라. 나는 조시와 함께 주짓수 세계 챔피언을 5차례나 지낸 마르셀로 가르시아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눈다. 조시는 마르셀로와 함께 뉴욕에서 주짓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르셀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최고의 주짓수 마스터다. 마치 마이크 타이슨과 웨인 그레츠키, 마이클 조던을 합쳐놓은 것 같다. 주짓수 선수들은 대부분 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훈련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그런데 마르셀로는 자신의 스파링 연습을 비롯한 디테일한 훈련 모습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한다. 마르셀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3, 4주 후에 있을 시합에서 경쟁자들에게 사용할 기술을 미리 보여준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가 무의식 중에 내 전략과 경기 운영 방식에 점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상대가 내 기술을 제 아무리 연구하고 따라한다 한들 나보다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진 기술을 나보다 더 잘 구사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마르셀로의 전략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나도 3년 연속 높은 청취율을 기록한 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든 과정이나 킥스타터를 통한 투자 과정 등을 온라인상에서 자세하게 공유해 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나는 매우 중요한 2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내가 자세한 설명으로 사람들을 도와줄수록 나도 더 자세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내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방송과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 중 절반은 너무도 자세한 디테일에 놀라 따라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 40%는 따라서 시도해보지만 그들의 결과물은 나보다 못했다. 약 10%만이 내 디테일을 참조해 나보다 더 창조적인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이 10% 사람들을 나는 적극 도와주었고 그들로부터 내 일에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3번의 턴을 기억하라. 조시는 활강 스키 선수로 명성을 날린 빌리 키드의 조언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조시가 빌리와 처음 스키를 타러 갔을 때의 일이다. 슬로프의 마지막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리프트를 타러 가던 도중 빌리가 문득 그에게 물었다. 조시, 활강 코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3번의 턴이 있는데 뭔지 아니? 조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미소를 지으며 빌리가 말했다. 마지막 3번의 턴이지. 사람들은 대부분 코스의 가장 가파른 부분이나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야 할 시작 지점에서의 턴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빌리는 코스를 거의 다 내려올 무렵의 마지막 3번의 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안다. 슬로프의 마지막 구간은 평평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구간이라는 것을.
빌리는 조시에게 마지막 턴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려운 구간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 3번의 턴을 남겨두고는 방심한 나머지 자세가 나빠지지. 그러면 다시 올라가 새롭게 내려올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 나쁜 자세를 내면화하고 말이야. 그래서 스키에서는 마지막 턴이 가장 중요해. 마지막 자세가 좋아야 다음번에도 좋은 자세로 출발할 수 있게 돼. 나는 빌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루의 마무리가 좋으면 그 좋음이 밤새 이어져 새로운 아침을 좋은 기운으로 시작하게 한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항상 좋은 자세에서 마무리를 한다. 예를 들어 60분 동안 운동을 한다면 45분쯤 지났을 때 환상적인 기록이 나오거나 난이도 높은 기술을 능숙하게 해내면 60분을 다 채우지 않고 바로 끝낸다. 조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작가 해밍웨이는 가장 좋은 흐름의 중간, 가장 잘 써져나간다고 느껴지는 문단의 중간 부분에서 하루의 작업을 끝냈다. 다음번에도 그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다. 나도 해밍웨이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조시 웨이츠키는 체스판을 텅 비워야 상대를 제압하는 결정적 전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체육관 청소나 도복의 옷 매무새 등 디테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챔피언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마무리가 좋아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은 아주 작은 것들이 결국 전혀 다른 분야를 정복하는 탁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가? 어떤 상대에게 당신의 삶을 연구하게 만들 것인가? 8. 모든 길은 스스로 열린다. 로버트 로드게이스는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 제작자, 촬영 감독, 편집자, 뮤지션이다. 기존의 장르를 완전히 뒤엎은 혁신적인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인 LA 네트워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재학 시절 첫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다. 그리고 한 약품 연구소의 임상실험에 참여해 받은 돈으로 그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바로 엘 마리아치였다. 이 영화는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 개봉된 역대 최저 예산 영화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 후 데스페라도, 황혼에서 새벽까지, 스파이키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멕시코, 신시티 등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 세계적인 감독 반열에 올랐다. 로버트와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금을 캐는 작업과도 같았다. 그는 끊임없이 홈런을 터뜨렸다. 다른 인물들과의 인터뷰보다 훨씬 길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인 만큼 마음껏 즐겨주기를 바란다. 로드리게즈 리스트. 영화판에는 로드리게즈 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이는 로버트가 엘마리아치를 만들 때 탄생했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적어놓은 다음 그 리스트에 맞춰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친구 카를로스가 멕시코에 목장을 갖고 있었다. 악당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로 딱이었다. 카를로스의 사촌은 술집 주인이었다. 술집은 을의 첫싸움이 펼쳐지는 장소 아닌가? 나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의 또 다른 사촌은 버스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영화 중간에 삽입했다. 그에게는 핏불 테리어도 있었다. 그래서 그 개도 출연시켰다. 나의 또 다른 친구는 야생에서 우연히 잡은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다. 거북이도 출연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수정했다. 촬영을 위해 동물을 다루는 전문가를 따로 섭외한 것처럼 보이면 영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로버트는 거의 빈털터리였지만 이처럼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총 제작비는 $7,000가 들었다. 그는 이 영화를 $70,000를 주면 언제든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컬럼비아 영화사가 배급권을 사들여 개봉했고 급기야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그는 수상식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내년에는 출품작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제작비도 스텝도 없이 찍은 영화가 상을 받았다는 걸 알면
너도 나도 카메라를 들고 세상에 뛰어들 테니까요. 정말로 그 이듬해 선댄스 영화제의 출품작들은 본물 터지듯 늘어났다. 로드리게즈 리스트는 저예산 영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한계 안에는 자유가 들어있다. 로버트는 아무도 엘 마리아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시험 삼아 찍은 영화였으니까. 스페인어 시장에 팔 수 있는 두세 편의 영화를 만들어 돈을 모은 다음 영어로 된 진짜 첫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첫 작품에 대해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영화제에 출품할 줄 알았다면 10배는 더 시간을 들였을 것이고 어떻게든 제작비를 빌려서 완성도를 높였을 것이다. 잡음이 심한 카메라 때문에 동시 녹음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메이저 영화사에서 배급할 줄 알았다면 더 화려한 의상, 더 좋은 촬영 도구, 더 많은 스텝을 고용해 진짜 더 멋진 영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로버트는 유명세를 얻었고 몇 편의 영화를 더 만들다가 문득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말한다. 거북이, 개, 술집, 목장, 버스만 활용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계는 곧 자유였다. 한계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였다. 멋진 깨달음이 아닐 수 없다. 변명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다. 자금도 없고 연주도 없을 때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시 웨이츠킨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 또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돈 없어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그가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촬영할 때의 일이다. 특수효과 담당자가 팔신에서 불꽃을 너무 과하게 터뜨려 배우들이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이는 영화에도 그대로 담겼다. 촬영 세트가 다 망가지고 불에 타고 말았다. 미술 감독은 울음 터뜨렸고 모든 스텝이 난리가 났다. 단지 두 사람, 조 감독과 로버트를 제외하고 조 감독이 그에게 물었다. 감독님 생각도 저와 같으신가요? 그가 답했다. 물론이야. 이대로 가자고. 다 타버린 것도 뭔가 느낌이 있네. 꼭 손봐야 할 것만 고치고 그대로 갑시다. 로버트는 모든 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면 주어진 상황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강조한다. 어떻게 하면 돈과 시간이 충분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계속 궁리할 줄 알아야 된다. 라스트 모히칸, 맨허터, 인사이더의 걸작을 만든 마이클 만 감독은 속도감 넘치는 편집으로 명성을 높다. 그는 그 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특수효과팀을 고용하지 못한 영화에서 유독 그런 평가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돈도 시간도 없어서 편집도 거의 내가 해야 하고 배우에게 케첩도 내가 뿌려야 할 때 평단과 관객들의 찬사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로드리게즈와 마이클 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로버트가 그 대답을 내놓는다. 돈과 시간이 없어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영화에서 충분한 여건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불꽃이 팍팍 튀어오른다. 그러면 관객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쩐지 마음에 든다. 지나가기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라는 평을 남긴다. 예술은 불완전할 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모두가 같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로보트는 세상의 보편적인 문법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모두가 왼쪽 길로 갈 때 그는 오른쪽 길을 탐사했다. 거기서 아무도 떠올리지 못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 성공이란 무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었다. 영화판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영화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영화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영화제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면 경쟁이 덜 심한 곳이 보인다. 로버트는 오랫동안 TV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MBC 방송국의 금요일 저녁 7시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그 대신 직접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생각해보라. 방송 네트워크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없다. LA 같은 언더그라운드 방송사를 구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행 가능한 탄탄한 사업 계획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로버트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1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MBC 방송국의 주말 저녁 프로그램을 따기 위해 최고 2만 명 정도가 경쟁한다는 통계 자료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징하게 보여준다. 성공하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내려다보아야 한다. 낮은 곳에서는 대부분 길을 잃거나 길에 갇히고 만다. 몰라도 된다. 사람들은 로버트가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촬영 감독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창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창의성만 불어넣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촬영장에서 종종 기타를 치고 유명 화가들을 초대해 휴식 시간에 배우들이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일이든 기술적인 부분은 10%이고 90%는 창의성이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안다면 싸움의 절반은 끝낸 셈이다. 창의성을 발휘할 줄 알면 무대에서 내가 어떤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지 몰라도 된다.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보는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나는 내가 10초 전에 무엇을 연주했는지도 모른다. 내가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비슷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나는 화가 세바스찬 크루거에게 그림을 배우기 위해 독일까지 간 적이 있다. 그를 따라 열심히 그려봤지만 늘 내 그림은 쓰레기통에 어울렸다. 그런데 세바스찬에게는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분놀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물화를 그릴 때 그는 턱을 조금 그리다가 눈을 조금 그리고 그러다가 코를 조금 그리고 나는 그의 이런 방식에는 심오한 뜻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몰라요. 무엇부터 그릴지. 다음에는 뭘 그릴지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 그냥 묵묵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더니 언제부턴가 갑자기 나도 세바스찬처럼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정말 놀라웠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늘 전한다. 몰라도 됩니다. 라고.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꼭 비결을 캐내고 뭔가를 알아야만 열심히 몰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다. 무엇이 나를 창의적인 몰입으로 이끄는지 거의 4년 동안 배우고 묻고 생각했지만 얻은 답은 없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어느새 내 자신이 저절로 몰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마음을 열어 창의성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난번에는 됐는데 내가 또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창의성은 막혀버린다. 토니 로빈스도 조언했듯이 의심하는 나에서 벗어나야 저절로 길이 열린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캔버스에 붓을 가져가라. 일단 붓을 가져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을 만든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젊을 때는 해고 사유였던 일로 늙어서는 평생 공로상을 받을 수도 있다. 로버트는 프랜시스 코폴라의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성공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열쇠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 타버린 잿더미도 한참 들여다보면 분명 뭔가를 찾을 수 있다. 언젠가 쿠엔티 타란티노 감독이 포름이란 영화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온 적이 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능적으로 즉각 승낙했다.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의 성공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포름을 찍을 때는 나는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멋진 멕시코 소년을 각각 아버지와 아들 역으로 캐스팅했었다.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엄마 역할을 위해 한 체구가 아담하면서도 신비롭고 매력적인 여배우를 캐스팅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12월 31일이었기에 이 세 가족은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새해를 맞이할 작정이었다. 그들은 턱시도와 드레스, 정장 차림은 정말 멋졌고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와우, 007 제임스 본드가 가족이 있다면 꼭 이럴 것 같지 않나? 엄마와 아빠는 국제 스파이로, 아들은 부모가 스파인 줄도 꿈에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만들면 어떨까? 나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파이 키드 시리즈를 만들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포름에서 얻은 첫 번째 열쇠였다. 또 다른 열쇠는 포름이 흥행에 참패했을 때 발견됐다. 포름이 각각 네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은 아주 참신하고 독창적인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각각의 감독에게 맡겨 한 영화에 무려 감독이 4명이나 붙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나는 판단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한 명의 감독이 만들었다면 관객들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포름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다시 도전했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신시티였고 성공했다. 포름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성공을 얻은 이 이야기야말로 프랜시스 감독의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중에 돌아보면 실패가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발전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인생을 바꾸는 클리셰를 찾아라. 세이칼은 27세에 처음 컴퓨터가 생겼다. 노동자였던 그는 화강암 싱크대 상판 작업을 하는 틈틈이 유튜브에 자신의 가족과 일상의 신변잡기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글자 그대로 대박이 났다. 그의 유튜브 채널 세이트레드는 지금껏 총 25억 건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유튜브에서 성공한 자신의 노하우를 사업화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수익 모델은 개인 창작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촬영 스튜디오, 홍보, 광고 영업 등을 지원해주고 그 대신 창작자의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었다. 2014년 메이커 스튜디오는 월트 디즈니에 약 10억 달러에 팔렸다. 세이는 다이어트 벳닷컴의 투자자이기도 하다. 나도 많은 내 독자들과 함께 돈 내기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진 이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다. 목표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은 내기에 걸린 총 금액의 일부를 받는다. 지금껏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감량한 체중은 225만 킬로그램, 다이어트 벳닷컴이 지급한 돈은 2,100만 달러가 넘는다.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숨어 있다. 5명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가장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세이는 45kg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던 날을 떠올린다. 장소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난다. 문득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어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도록 듣지 않는가? 그런데 진짜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는가? 나는 아무도 겉들떠 보지 않는 클리셰의 힘에 새롭게 주목했고, 그게 성공 비결의 전부다.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뻔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클리셰들을 찾도록 하자. 그중 시험 가능한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뵙도록 하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라. 셰이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이다.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중독과 쉬운 것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강력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잊고자 술을 마시는 건 쉽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운동을 빼먹는 것도 쉽다.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빅맥 세트를 사먹는 것도 쉽다. 너무도 쉬운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술을 끊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내 손자 셰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렴. 그러면 된단다. 셰이가 요즘 깊이 붙들고 있는 클리셰는 우리는 죽는다다. 그는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린다. 세네카를 비롯한 철학자들의 글을 노트에 옮기고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고 해변의 묘지를 산책하고 최근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며 새로운 사업과 삶을 구상한다. 작은 클리셰 하나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일상에 불어넣는 것이다. 그는 내가 큰 흥미를 가지고 즐거워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클리셰를 큰 인심을 쓰듯 선물했다. 뭉치면 혼자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가? 적을 무찌르거나 사람을 치유해주는 케어베어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당신만의 클리셰를 찾아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Don't be afraid to fail. Don't be afraid to fail.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to fail.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살기 때문이죠. Don't be afraid to fail. Don't be afraid to fail. Afraid to fail이 아니라 afraid to fail. Afraid to fail. 그래서 don't be afraid fail. Afraid fail. Don't be afraid fail. fail 아니고 fail.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